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내 법률 전문가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나 핍박,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 항명성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데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우리 당 의원님들을 함부로 강제로 사보임하고 위원장을 뽑은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그 다음에 공수처 출범 관련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 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발언하실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상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이나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문수사자문단의 나쁜 선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항명성 지금 항의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께서 총장과 잘 협의해서 검찰 업무를 처리하라고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그 지시를 어기고 계속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지금 지시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야당의 권리인 해임 건의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웅호 의원님께서도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정현 검사장이 이번에 나쁜 선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명을 항명을 하였는데 추미애 장관은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기의 명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책상까지 그렇게 두들겼는데 명 전체를 지휘관계에 있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한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잘라먹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일단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나쁜 선례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가장 나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2012년도 동부지검에서 있었던 검사와 피의자 간의 부적절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었던 분이 나쁜 선례나 책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박 의장께서 여야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하셨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 규칙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법률안 규칙안이 입안될 예정입니다.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정은 부분은 그 규칙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 후보 추천을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절차적 법치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른 사실 사항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답변 하겠습니다. 예. 네, 정주영 의원님.
예, 전주의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여러 명의 의원님들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권한제기 심판 청구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당 103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강제 개정, 그리고 상임위원장 그 선출에 무효 확인을 이제 고하는 내용입니다. 103명 야당, 제1야당 의원에 대한 그 무더기 강제 배정은 의회 독재이자 헌정 사상 최악의 치욕입니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장이 국민 대표인 의원 한 명 한 명의 상임위를 마치 상폭 진열대 물건 꽂듯이 그렇게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10조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첫 번째 국회를 대표한다. 두 번째 의사정리, 세 번째 질서 유지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국회법 48조 1항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이러한 의사정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어떠한 상임위를 원하느냐 하는 의견 수렴이나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인 의원 한 명 한 명의 국민 대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까? 질문 한 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해임 건의안 검토 대상인 건가요? 예, 오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군수처장 추천위원 임명 야당 2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인사청문회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무명규칙 마련이 된 이후에 지금 통합당 그때 이후에 추천위원 선정에 좀 작업을 필요한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헌심판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종합 판단해서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공수처 임명 관련해서는 그때 대표님께서 청와대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 그 대통령도 빨리 조직해달라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28일 청와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의지를 다지는 것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든 취지와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손하기 위해 넣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지금도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대통령께서 지금도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수사를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3년째 특별감찰관은 비워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법사위를 열 때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1호가 누구라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노리는 바나 뜻하는 바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 왜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검찰 가서 제출하셨다고 현찰각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사의만과 고의만을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는 게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원구성 지금 위원 명단 받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더 정리가 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장실에서 책상을 얻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원 협상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고 했던 것은 국회의장께서 국회 법을 제대로 지키고 버티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박병석 의장께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본회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교섭단체 상임위원을 배정했습니다. 누구는 67년 이후에 처음이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67년 신민당인가요? 민주당 때는 부정선거 항의를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국회법상은 무소속이고 교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이 배정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하는 것처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강제 배정한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배정한 상임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각 해당 의원에게 어느 상임위를 갈지도 전혀 묻지 않은 채 이런 폭거를 자행했죠. 그리고 나중에 등원하게 되면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아주 몰지각한 의식을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개원하고 저희들은 개원 협상을 결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내달라는 것은 항복 문서를 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 너무나 무리이고 오명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개원하는데 거기다가 내라는 것은 항복 문서를 내라는 거랑 마찬가지의 굴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사임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임을 수리하지 않고 새로 명단을 보임 명단을 내면 해주겠다고 금방 말을 바꿔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회의장이 무슨 그렇게 하겠다는 제의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맡긴 소임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상임위 결정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임계는 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의장이 강압적으로 한 사임은 당연히 먼저 취소되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논의하신 것을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게 또 다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페이스북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페이스북의 현재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비유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을 제대로 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도중에서 사고가 난다.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떠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철저히 해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문발차는 21대 국회도 이렇게 국회법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확립된 국회 관행도 위반한 채 출발한 것은 부실과 여러 가지 결함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세월호에서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표님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대표님 지난 협상 과정에서 많은 걸 성과를 내실 수 있었지만 이제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아무튼 뭐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상의 무슨 성과라든지 결과물을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예전에는 그런 시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주겠다는 것을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유례 없는 폭거를 한 마당에 우리가 그것 따지면 기득권으로 따지면 큰 기득권이죠.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자리 기득권인데 이거 포기하겠느냐. 아마 그렇게 우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견제와 균형의 핵심인 법사위를 자기들이 강탈해 가면서 그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상임위는 결코 받지 않겠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말씀이 자기들만으로 국회를 완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이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해봐라는 거고 우리는 일관되게 예전처럼 민주당이 폭거를 자행했으니까 우리는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투쟁은 국회 안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식의 읽기로 빈손 아니냐는 말은 저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속전속결로 추경안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혹시 이걸 저지하거나 막을 추후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말이 좋아 속전속결이지 그게 어떻게 속전속결입니까? 35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IMF 때도 하지 않았던 추경 3차례, 벌써 전반기 3차례입니다. 이게 정권입니까? 이게 예산 당국입니까? 그 다음에 1년에 100조 넘는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될 돈을 땡겨서 자신들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폭망한 경제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10조씩 지금 30일부터 시작하면 7월 3일이라면 불과 4일 만에 35조가 넘는 정액 3조까지 하면 하루에 10조씩 전 상임위에서 짧게는 20몇 분 이런 통과 의리의 국회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응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런 폭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뺨을 맞아서도 돌아서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이 임시국회가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 날에 끝난다면 모르겠으되 또 이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하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장소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실상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저희들은 3차 추경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금 정리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데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심리 더 못하겠다. 7월 3일까지 하려면 더 넣어라. 아니 우리가 이틀 3일에 40조 가까운 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덜레리는 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하나만 더 백혜련 의원이 그 야당의 그 기득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걸 좀 제한하는 시간 발의를 했잖아요. 그 만약 밀어붙인다면 여당 밀어붙인다면 통합당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법은 야당의 비토권을 부여한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혜련 의원이 낸 것은 아마 규칙에 낸 모양인데 목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드러낸 것이죠. 백혜련 의원이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법에 반하는 규칙을 발의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걸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호출 부탁드립니다.